지금 일본 교육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 7일 불과 수학여행 하나 때문에 학생과 교사들의 시선이 완전히 뒤집힌 건데요. 출발 전에는 차라리 중국이 낫다는 반발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상상을 초월한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첨단 교실과 열정적인 K-팝 공연, 그리고 한국 제품 쇼핑까지 경험하며 흔들렸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변화를 고백하게 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케우치 사치코입니다. 도쿄 사립세이와 여자고등학교에서 15년째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7일간의 경험입니다. 3월 둘째 주 교무실 책상 위에 쌓인 학부모 민원 서류 12장이 저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모두 한국 수학여행 반대 의견서였죠. 차라리 중국이나 싱가포르로 가면 안 되냐는 문의부터 시작해서 급기야 여행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요구까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토 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솔직히 한국에서 우리 아이가 뭘 배울 수 있을지 일본이 더 앞선 부분이 많지 않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15년간 역사를 가르치면서도 한국에 직접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과서 지식만으로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더 당황스러운 건 학급 단톡방이었어요. 학부모들이 밤낮 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한국 음식 위생은 괜찮을지, 아이들이 이상한 걸 배워오면 어떡할지, 심지어 K-팝에만 더 빠지는 거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한숨만 나왔어요. 솔직히 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작년에 미유키가 수업 중에 한국 아이돌 춤을 추다가 제지당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저는 공부 시간에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했었죠. 그런 제가 지금 그 한국으로 아이들을 데려간다니 아이러니했어요. 가장 힘든 건 반 아이들의 극명한 온도 차이였어요. 미유키와 아야카는 매일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하며 들떠 있었어요. 반면 토모미와 유이는 대놓고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죠. 어제는 토모미가 제게 직접 물었어요. 정말 한국에 가야 하는지, 자신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답답했어요. 교무실 분위기도 어색했어요. 동료 선생님들과 한국 수학여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묘한 침묵이 흘렀거든요. 국어과 야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학부모 반응이 어떤지 물었어요. 저는 그저 관리하고 있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관리는커녕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은 출발 일주일 전 학부모 간담회였어요. 15명이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장례식장 같았어요. 사토 어머니가 첫 포문을 열었어요. 솔직히 일본 학생들이 한국에서 배울 게 있겠냐고 따져 물었죠. 그 질문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준비해온 PPT를 켜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과연 저도 확신할 수 있나? 더 당황스러운 질문이 이어졌어요. 제가 한국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직은 없다고 답했지만 그 순간 학부모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가본 적도 없는 곳으로 아이들을 데려간다니. 스스로도 어이없었어요. 간담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힘들었어요. 지하철에서 한국 화장품 광고를 보는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뭘까? 교과서에 나온 몇 줄짜리 설명이 전부였어요.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모두 과거 이야기들 뿐이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문했어요. 과연 나는 교사로서 이 여행을 이끌 자격이 있을까? 15년간 역사를 가르쳐왔지만 정작 현재의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학부모들의 걱정이 틀린 걸까, 맞는 걸까? 저조차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 야경을 바라보며 앞으로 일주일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렸을 때 제 첫 번째 생각은 아직 취소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어젯밤 사토 어머니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안전한 거냐며
혹시 문제 생기면 즉시 연락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완전히 피곤해 보였어요. 15년 교직 생활에서 이렇게 확신 없이 수학여행을 떠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나리타 공항 제1터미널 4층에 오전 7시에 도착했는데 벌써 아이들이 와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정말 이상했어요. 미유키와 아야카는 한쪽 구석에서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놓고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토모미와 유이는 반대편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같은 반이 아닌 것처럼 완전히 갈라져 있었죠. 출석을 부르는데 더욱 기가 막혔어요. 한국 문화 좋아하는 아이들은 밝게 대답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의무적으로만 답했어요. 그 온도 차이가 너무 뚜렷해서 다른 교사들까지 눈치채는 정도였죠. 체육과 다나카 선생님이 저에게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괜찮은지 속삭이더라고요. 가장 난감했던 건 학부모들 배웅이었어요. 미유키 엄마는 딸이 너무 기대한다며 밤잠을 못 잤다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토모미 엄마는 정말 조심히 다녀오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같은 여행인데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진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꾀병이었어요. 얼굴도 멀쩡하고 아침까지 멀쩡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꾀병이라고 할 수도 없고. 결국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다 줬는데 유이는 그제야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학부모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무사히 출발했는지, 아이들 컨디션은 어떤지, 혹시 문제 있으면 바로 연락해달라는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잘 출발한다고 간단히 답했지만 속으로는 과연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좌석 배치가 또 문제였어요. 한국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그렇지 않은 아이들끼리 뭉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급하게 좌석을 섞어서 배치했는데 토모미가 왜 억지로 섞냐고 투덜거렸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륙하기 직전에 승무원이 안전교육을 하는데 한국어 안내가 나오자 미유키가 한국어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토모미가 시끄럽다고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정말 답답했어요. 2시간 20분 비행하는 동안 이 분위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하고 말이에요. 기내에서 점심으로 나온 비빔밥을 보고 또 갈렸어요. 아야카는 진짜 비빔밥이라며 열심히 먹었는데 유이는 이상한 맛이라며 거의 안 먹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모두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시작인데 앞으로 어떡하지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가장 난감했던 건 토모미가 저에게 한 질문이었어요. 선생님은 정말 한국 가고 싶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내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교사로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선생님도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답했지만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다는 걸 아이들도 느꼈을 거예요. 창밖으로 일본 땅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좋든 싫든 이 7일을 버텨내야 한다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가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 기내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들을 들으며 앞으로의 6일 반이 정말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2시간 20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 첫 느낌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이 나리타보다 훨씬 깔끔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시작됐어요. 복도가 거울처럼 반짝이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건 기본이고 곳곳에 설치된 스크린들이 정말 세련됐어요. 토모미가 제 옆에서 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는지 의아해하더라고요. 입국장으로 가는 길에서 첫 번째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한국공항 직원이 저희를 보더니 직접 다가온 거예요. 그것도 완벽한 일본어로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면서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입국 심사장이라고 답했는데
그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일본 공항에서도 이런 서비스는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입국 심사대에서 더 놀랐어요. 전자여권 시스템이 정말 빨랐거든요. 아이들이 한 명씩 지나가는데 10초도 안 걸렸어요. 나리타 공항에서는 항상 줄 서느라 20분은 기다렸는데 말이에요. 유이가 제게 여기 시설이 일본보다 좋은 것 같다고 속삭이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진짜 충격은 화장실에서 받았어요. 미유키가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물어서 따라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감탄사를 지르는 거예요. 변기에 비데가 있는 것도 신기했지만 변기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 음악까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어 음성 안내까지 나왔어요. 아야카가 완전 미래 화장실 같다고 흥분했어요. 수암을 찾는 곳에서 가장 큰 반전을 경험했어요. 컨베이어 벨트에 실시간 정보가 다 표시되는 거예요. 몇 시에 수화물이 나오는지, 지금 몇 개가 나왔는지 다 알 수 있었어요. 토모미가 이거 정말 편하다고 말하는데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저도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정도면 선진국 맞구나.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면세점 구경할 때였어요. 명품 매장들이 나리타보다 더 많고 더 크더라고요. 특히 한국 화장품 매장 규모에 아이들이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아야카가 이거 일본에서 사면 3배 비싸다고 소리쳤어요. 가격표를 보니 정말 그랬어요. 그 순간 작년에 한국 제품 쓰는 학생들한테 일본 것도 좋은데 왜 굳이 한국 걸 쓰냐고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더 놀라운 건 로봇 안내원이었어요. 길을 묻는 일본 관광객에게 유창한 일본어로 안내해주는 모습에 아이들이 완전히 감탄했어요. 미유키가 저 로봇이 일본어를 우리보다 잘한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공항 와이파이에 연결해보니 속도도 빨랐어요. 토모미가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인터넷이 엄청 빠르다고 놀라워했어요. 심지어 무료였어요. 일본에서는 유료인 곳이 많은데 말이에요. 그때부터 토모미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공항 직원들의 서비스였어요. 저희가 길을 헤매고 있으니까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와서 목적지가 어디인지 일본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오모테나시도 좋지만 이건 더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출국장에서 픽업 기사님을 만날 때까지 아이들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출발 전 그렇게 시큰둥했던 토모미도 여기가 정말 좋다고 인정했어요. 유이도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오는지 알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했어요. 아이들이 제 편견보다 훨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버스에 오르면서 저는 깊이 반성했어요. 가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확신이 없었을까? 15년간 교과서로만 한국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공항 하나만 봐도 제 상식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앞으로 6일 동안 더 많은 편견이 깨질까? 그 생각에 조금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아이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 걸 느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더 이상 편견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보이는 신도시들의 반듯한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1시간 후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진짜 놀라움이 시작됐어요. 홍대 입구역에서 내린 순간부터 당황스러웠어요. 한여름 오후 2시, 기온이 34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였는데도 지하철역 내부가 시원했거든요. 단순히 에어컨이 강한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적으로 온도가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미유키가 일본 지하철보다 훨씬 시원한 것 같다고 신기해했어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더욱 놀랐어요. 스크린 도어는 기본이고 바닥에 표시된 대기선을 모든 승객이 질서정연하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어가 아닌 시간대였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이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전동차가 들어오자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린 후 차례대로 탑승하는 모습에
아야카가 도쿄보다 더 질서 있다고 감탄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였어요. 홍대 거리 곳곳에 설치된 미스트 분사 시설이 더위를 식혀주고 있었거든요. 버스 정류장마다 주요 교차로마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쿨링 시스템이 있었어요. 유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도시가 더위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중얼거렸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정말 도시 전체가 더위를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홍대 거리를 걸으며 더욱 놀라운 풍경들을 마주했어요. 보행자 신호등에는 남은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횡단보도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가 나왔어요. 심지어 스마트폰 충전을 위한 무료 충전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토모미가 이런 세심함은 일본에서도 보기 힘들다고 인정했어요. 점심시간에 방문한 한 식당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주문을 태블릿으로 하는 시스템부터 신기했는데 음식이 나오는 속도와 맛이 예상을 뛰어넘었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 건 반찬들이었어요. 김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나물들이 무료로 리필된다는 사실에 모두 놀라워했어요. 미유키가 일본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계산할 때였어요. 배불리 먹었는데 총 6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일본 돈으로 환산하면 6,000엔 정도. 도쿄에서 똑같이 먹으면 2만 엔은 좋게 나올 텐데 말이에요. 아야카가 가격 대비 맛과 양이 정말 훌륭하다고 감탄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오후에 명동으로 이동하면서 지하철을 다시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발견이 있었어요. 각 역마다 설치된 문화 전시 공간과 공연장들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라 문화 공간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유이가 지하철역이 이렇게 예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아이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어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특히 토모미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출발 전에는 정말 별 기대가 없었는데 하루 만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15년간 쌓아온 한국에 대한 막연한 인식들이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5일이 더 남았는데 과연 어떤 놀라움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오전 9시 정각. 선명고등학교 정문 앞에 선 순간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15년 교직 경험상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한국 교육 현장은 어떨까? 5층 본관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저희를 맞았어요. 아이들의 발걸음도 어딘지 조심스러웠죠. 교장실 인사를 마치고 첫 번째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ICT 교실이었는데 모든 책상에 태블릿이 박혀 있었거든요. 대형 스마트보드 3개가 벽을 가득 채웠고 천장에 360도 카메라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미유키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고등학교 맞나요? 가장 충격적인 건 학생들이었어요. 3학년 세계사 수업을 참관하는데 선생님이 질문 하나만 던졌을 뿐인데 교실이 순식간에 토론장으로 변했거든요. 제2차 대전 이후 동아시아 질서에 대해 학생들이 즉석에서 팀을 나누더니 마치 정치학자들처럼 논쟁을 시작했어요. 단순 암기가 아니었어요.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있었죠. 한 학생이 일본 전후 경제 성장과 한국 민주화를 비교 분석하며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제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논리 전개도 사료 활용도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토모미가 제 귀에 대고 말했어요. 저게 정말 고등학생이에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열정이 아니라 체계가 만들어낸 힘이었어요. 과학실은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물리 실험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일제히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3D 프린터로 실험 도구를 직접 제작하고 VR 헤드셋으로 분자 구조를 관찰하는 학생들. 아야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중얼거렸죠. 이건 대학 실험실 수준 아닌가요? 실험 결과를 실시간으로 다른 학교와 공유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진짜 반전이었습니다.
급식실에서 한국 학생들과 마주 앉았는데 대화 주제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K-팝에서 시작해서 양자역학, 국제 정치까지. 심지어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고 있었죠.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압도당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식의 폭이 달랐거든요. 오후 문화교류 시간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전통 무용을 선보인 후 우리 아이들도 일본 춤을 췄어요. 그런데 한국 아이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함께 따라 해보려 했거든요. 유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열린 마음이에요, 이 아이들은. 방과 후 동아리 견학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로봇 제작 동아리는 전국 대회 준비 중이었고 토론 동아리는 사회 이슈로 매주 열띤 논쟁을 벌인다고 했어요. 모든 활동이 학생 주도라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죠. 우리나라라면 선생님이 다 챙겨줘야 하는 것들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과의 마지막 대화가 깊이 남았습니다. 한국 교육의 목표는 입시가 아니라 창의적 사고를 가진 인재 양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 모든 것들이 그 철학의 결과물이라고. 제가 15년간 추구해온 교육관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버스에 오르며 아이들 표정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특히 토모미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교사로서 쌓아온 15년 경험이 하루 만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배워야 할 게 이렇게 많구나. 셋째 날 저녁 7시. 잠실 올림픽 공원 앞에 선 순간 제 귀가 먹먹해졌어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함성과 음악 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한국 자매학교 학생들이 특별히 마련해준 K-팝 콘서트 관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내심 복잡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K-팝 때문에 골치 아팠던 기억이 선명했거든요. 수업 중에 춤추는 아이들, 한국어로 중얼거리는 아이들을 제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지금 제가 그 현장에 서 있다니요. 공연장 입구부터가 충격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관객들이 줄을 서 있는데 15년간 학생들을 통제해온 제 눈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어요.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고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고 심지어 쓰레기 하나 바닥에 없었거든요.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줄 서기, 질서 지키기를 강요해왔는데 여기서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데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학생인 지민이가 저희에게 응원봉을 나누어주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 공연 문화라고. 공연장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랐습니다. 5만 명이 넘는 관객이 모두 조용히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집단주의 문화라는 딱딱한 용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건 강압적인 통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였어요. 토모미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일본 콘서트보다 훨씬 질서 있다고. 제가 늘 추구했던 이상적인 집단 행동이 여기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수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조용했던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나며 응원봉을 흔들기 시작했거든요. 5만 개의 불빛이 음악에 맞춰 춤추는 모습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건 질서였어요. 그 많은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는데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밀지 않았거든요. 중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제 귀에 들린 아이들 대화가 충격이었어요. 미유키와 아야카가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저렇게 신나하시는 거 처음 봐. 방금 응원봉 흔들면서 노래까지 따라 부르시잖아.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었나 봐요. 15년 교직 생활에서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가장 놀라운 건 관객들의 참여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사를 따라 부르고 안무를 따라 하는 모습이 교과서에서 본 수동적 한국 문화와는 정반대였어요. 한국 학생들이 저희에게 손짓발짓으로 알려주며 함께 참여하도록 도와줬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 에너지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15년간 제가 가르친 한국 문화는 텅 빈 껍데기였구나. 두 번째 아티스트가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관객들의 열정이 더욱 인상적이었거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즐기고 있었어요. 그 순간 떠올랐어요. 작년에 K-팝 때문에 상담실에 불렀던 학생들의 얼굴이. 저는 그때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공부에 집중하라, 그런 건 시간 낭비다라고 했었죠. 지금 생각하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국 가수가 일본어로 인사했을 때였어요. 완벽한 발음으로 일본 관객들을 반겨주는 모습에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감동했거든요. 교과서에서는 늘 갈등과 대립만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화합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의 힘을 그 순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공연 후반부에는 저도 모르게 응원봉을 흔들고 있었어요. 45년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한국 학생들이 제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선생님도 완전히 빠져드셨다면서 말이죠. 그 순간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학생들을 이해하고 있었나? K-팝을 문제시만 할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마지막 앙코르 무대에서 모든 관객이 하나가 되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나이는 달라도 음악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어요. 교실에서 본 아이들의 에너지가 무대 위에서 폭발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억누르려 했던 그 열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공연장을 나서며 깊이 반성했어요. 15년간 교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편견으로 학생들을 바라봤을까. K-팝을 문제로만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은 계속 흥분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 하고 말이에요. 넷째 날 오전 10시. 명동 메인거리에 들어서자마자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분명 한국에 온 건데 일본어가 더 많이 들렸거든요. 온통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제품을 사재기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저보다 나이 많은 일본 아주머니가 이거 도쿄에서 사면 3배야 라고 소리치며 화장품을 쌓아 올리고 있었죠. 그 순간 작년 교무실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야마다 선생님이 요즘 애들이 한국 것만 쓴다며 걱정이라고 했던 말이 첫 번째로 들어간 올리브영에서 제 상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유키가 비비크림 하나를 들고 가격표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선생님, 이거 일본에서 3,800엔인데 여기서는 1,200엔이에요. 저는 급하게 계산기를 꺼내 환율을 계산해 봤어요. 정말 3분의 1 가격이었거든요. 하지만 포장을 보니 품질이 떨어져 보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디자인이 더 세련됐죠. 진짜 충격은 직원과 대화할 때였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직원이 저에게 완벽한 존댓말로 다가왔거든요. 어머님, 일본에서 많이 찾으시는 제품 추천해드릴까요? 그러더니 제 피부톤을 보고는 정확히 어울리는 색깔을 골라줬어요. 심지어 이 브랜드는 일본 50대 여성분들께서 제일 만족해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까 싶어서 물어봤더니 매일 일본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 취향을 파악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간 김 전문점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일본 관광객들이 20봉지, 30봉지씩 사가고 있었거든요. 옆에 있던 일본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세요? 이 김 정말 맛있어요. 우리 딸이 도쿄에서 이거만 찾거든요. 저는 의심스러워서 하나 맛봐봤는데 정말 바삭하고 고소했어요. 일본에서 파는 한국 김보다 훨씬 맛있었죠.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은 계산할 때였어요. 저도 모르게 쇼핑카트에 이것저것 담아놨는데 총액이 15만 원이 나온 거예요. 환율 계산해보니 일본 돈으로 15,000엔. 일본에서 같은 제품들을 사려면 4만 엔은 좋게 들겠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까지 와서 쇼핑하는지. 저녁 무렵 마지막으로 들른 한국 전통차 가게에서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가게 사장님이 차 한 잔을 우려주시며 말씀하셨거든요. 일본 선생님들이 많이 오세요. 처음엔 의심스러워하시다가 맛보고는 꼭 사가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편견으로 시작해서 체험으로 바뀌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저를 놀렸어요. 선생님이 오늘 쇼핑왕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쇼핑백 7개에 화장품, 김, 차, 과자까지. 심지어 교무실 동료들 선물로 한국 볼펜까지 샀어요. 유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완전히 한국 팬 되신 거 아니에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영수증들을 정리하며 깊이 생각했어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생활 속에 녹아든 문화의 힘이었구나. 15년간 교무실에서 요즘 애들은 한국 것만 좋아해라고 걱정했던 제가 이제는 그 애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니, 이해를 넘어서 저도 같은 마음이 됐죠. 내일이 벌써 마지막 날인데 정말 아쉬워졌어요. 5째 날 아침. 호텔에서 짐을 싸는데 진짜 난감했어요. 쇼핑백 어떻게 다 가져가지? 캐리어에 들어가지도 않고 기내 반입개수도 초과였거든요. 아이들이 저를 보고 웃었어요. 선생님이 제일 많이 샀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교사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결국 택배로 붙여야 했어요. 집 주소 적으면서도 부끄러웠어요. 인천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진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캐리어가 무게 초과된 거예요. 한국 제품들 때문에 5kg나 늘어났더라고요. 수화물비 5만 원을 내면서 계산해봤어요. 일본에서 같은 걸 사면 20만 원은 들 텐데 수화물비 포함해도 이득이네. 그 순간 완전히 한국 쇼핑에 빠진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얘들아, 우리 이번 경험을 정리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보여주면 어떨까? 토모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체험 기록집 같은 거요? 좋아요. 그런데 유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른 반 애들이 부러워하면 어떡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구나.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할 때 세관에서 멈췄어요. 한국 김을 너무 많이 사온 게 문제였나 봐요. 세관 직원이 이게 다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당황스러웠어요. 학교 동료들 선물이에요 라고 답했는데 정작 제가 제일 많이 가져온 거였거든요. 다행히 별 문제 없이 통과했지만 진짜 우스웠어요. 다음 날 학교에 출근하자마자 교무실이 난리가 났어요. 제 책상 위에 택배 상자가 3개나 와 있었거든요. 모두 한국에서 보낸 거였어요. 야마다 선생님이 웃으며 물었어요. 다케우치 선생님, 한국에서 뭘 그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기만 했어요. 진짜 곤란한 순간은 점심시간이었어요. 화장실에서 한국 비비크림을 바르고 있는데 후지와라 선생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거 한국 제품 아니에요? 들켰다. 어떻게 변명하지 하고 있는데 의외로 저도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선생님도 몰래 한국 화장품을 쓰고 계셨어요. 그 주 금요일 학부모 간담회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토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하신 말씀이 우리 딸이 한국 여행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다고 하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나 봐요. 출발 전에 그렇게 반대하셨던 분이 이제는 감사하다고 하시니까 기가 막혔어요. 한 달 후 체험 기록집이 완성됐을 때 진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반 학생들이 몰려와서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2학년뿐만 아니라 1학년, 3학년까지 복사본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쏟아졌어요. 교장 선생님까지 나서서 내년 수학여행 참고 자료로 활용하자고 하셨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다른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인근 미나토 고등학교에서 체험 기록집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야마다 선생님이 SNS에 올렸던 게 퍼진 거였어요. 한국 수학여행 성공 사례라면서 여러 학교에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제 남편 반응이었어요. 집에서 한국 차를 우려 마시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났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서라고 답했더니 맛있네. 더 사올 걸 그랬어 하는 거예요. 15년 결혼 생활에서 제 쇼핑을 칭찬한 건 처음이었어요. 2달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교육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체험 기록집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도쿄도 전체 고등학교에 배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4달 전만 해도 왜 하필 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새로운 1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첫 시간에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작년에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편견이라는 건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도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선생님, 올해도 한국 갈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번에는 선생님이 더 많이 살지도 몰라.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15년 교직 생활에서 이런 자연스러운 웃음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진짜 강국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걸.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의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